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10월달이 되었어요. 네, 요즘 한참 관심 많은 게 있으시죠? 네, 10월 이맘때 되면 딱 떠오르는 게 저는 10월이구나. 부가세 이제 예정 신고해야 된다도 있지만 야구인으로서 네, 한국 시리즈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라 지금 마음이 약간 졸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것보다도 저희가 오래 기다리셨던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야기가 있죠. 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챙겨야 되는 것들을 한번 챙겨봤습니다. 네, 이름하여 연말정산과 관련된 건데요. 이제 연말정산은 사실은 이제 1월달 됐을 때 가장 많은 기사가 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정산은 내년에 하더라도 실질적인 준비는 올해 안에 다 하셔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놓치시면 안 되는 것들 우선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그 앞서서 연말정산이 뭔지 한번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연말정산은 그야말로 연말에 정산하는 거예요. 어떤 걸 정산하냐? 이제 근로소득세를 정산합니다. 보통 이제 근로자들은 매달 세금을 떼고 저희가 급여를 받게 되잖아요. 네. 근데 소득세는 인별로 상황에 맞는 세금을 정산해줘야 되는데 그걸 매달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간 합산해서 각자에 맞는 정확한 세금을 산출해서 더 많이 낸 사람들은 돌려주고 덜 낸 사람들은 추가 징수하는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 네, 그 기중에 임시적으로 간이적으로 떼놨다가 간이적으로 세금을 조금 빼놨다가 연말이 끝난 후에 내년 2월달 급여를 지급할 때 다시 한번 정산을 하는 걸 연말정산이라고 하죠. 네. 그 연말정산 제도 중에서 반드시 연내에 지켜야 되는 것들을 살펴보기로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소득공제 중에서 좀 가장 큰 숫자를 차지하는 게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예요. 그죠. 이게 네. 항상 올해는 없어질 것 같다 하고 말하는 요거. 네, 항상 연장이 되고 있죠. 네.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위한 꿀팁. 일단은 지금 현재 10월까지 얼마를 썼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우선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써야지만 공제가 가능해요. 네, 그때부터 이제 공제가 되는데 이게 결제 수단별로 이제 공제율이 다르잖아요. 네, 신용카드를 썼는지, 현금 영수증을 받았는지, 아니면 체크카드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또 사용처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비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결제 수단을 얼마를 썼는지, 근데 총 급여의 일단 25% 이상을 썼는지를 점검을 하고 그 25%를 이미 썼다라고 하면 앞으로 두 달은 이제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쓰는 게 공제율이 2배로 높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공제율이 15%고 네. 2배라고 하셨으니까 현금 영수증이랑 체크카드는 직불카드, 체크카드는 30%. 오, 엄청 크네요. 네. 네. 그리고 뭐 전통시장은 40%. 그리고 대중교통 40%.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야구 경기 이런 문화생활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네, 올해는 처음으로 들어온 제로페이가 생겼죠. 이 제로페이도 40%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니까 여태까지 사용하셨던 금액을 한번 쫙 뽑아보신 다음에 이미 내가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신용카드 쓰시는 것보다는 체크카드나 뭐 이런 게 좋을 것 같고 뭐 전통시장도 한번 방문해보고 제로페이도 이제 서울시에서 많이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왕 살 거면 그렇게 결제 수단을 바꿔보시는 것도 그렇죠. 네, 좋습니다.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원래는 한도가 300만 원인데 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이나 이렇게 제로페이 등의 특이한 사용처 그런 사용처들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로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 원씩 더 주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일부러 돈 써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쓸 때가 있을 때는 쓸 때가 있다면 그렇게 결제 수단을 바꾸면 더 똑똑한 소비가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연말에는 안 그래도 좀 원래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뮤지컬을 본다든지 12월 달에 특히나 그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 하실 때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니까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네, 두 번째는 주택 청약 저축 가입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이시고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가입하셨을 경우에 납입금액의 40%까지 네. 소득공제가 가능하죠? 네, 납입 한도는 연간 240만 원입니다. 그러면 거기 40%를 하면 96만 원. 작지 않네요. 네. 그래서 240만 원을 납입하면 바로 소득 공제로 96만 원을 빼주는 거니까 아주 큰 이제 혜택이 되는데요. 네.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경우에는 사실 필수잖아요. 네. 청약의 기회를 요 저축 금융상품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기 때문에 어쨌든 가입할 거라면 빨리빨리 가입하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네. 네.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한테 네. 효과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납입 뭐 분기별 한도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혹시 앞에 납입을 안 하셨더라도 지금 한 번에 뭐 240만 원 납입을 하셔도 네, 됩니다. 또 놓치시면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들이에요. 네. 어떨 때 이용이 되죠? 네, 보통 이제 연말정산 할 때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요건들 중에서 뭐 전입신고가 됐는지, 연말에 세대주였는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해가 지나게 되면 그걸 소급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이를테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경우에 전입신고가 필수적이잖아요. 네,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불하는 월세 금액의 10%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월세 세액공제는 요건이 있는데요. 반드시 전입신고를 마치셔야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해가 지나서 내가 월세 내고 있었는데 전입신고를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안 했다. 그러면 이제 공제를 못 받는 거죠. 네, 만약에 중도에 전입신고를 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월세를 납부하고 계셨는데 월세 전입신고는 뭐 9월 1일에 하셨다고 하면 8월 달까지에 납부하신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이 안 되고요. 맞아요. 네. 전입신고한 날 이후부터 되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이랑 월세를 입금하는 입금자의 명의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부모님이 내고 있었다. 대신 그럴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럴 경우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챙기셔서 지금 뭐 11, 12, 3개월이라도 혹시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꼭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입신고랑 비슷한 의미인데 본인이 세대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들도 있죠. 네, 그러니까 대출 명의가 이제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세대주는 내가 아니라 뭐 남편이라든지 다른 분으로 되어 있어서 뭐 이자를 공제받지 못한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네, 뭐 주택 관련된 저당 차입금에 관련된 소득공제라든지 아니면은 임차자금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세대주 여부에 따라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에 연말이 가기 전에 반드시 네, 확인하시고 내 이름으로 잘 되어 있는지 네,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명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급을 이제 제가 소득이 생겼으니까 보험도 이제 내가 낼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네, 저도 그랬었어요. 예전에 엄마가 대신 보험을 가입해 주셨었는데 어느 때 되었더니 갑자기 계좌번호 불러라. 그래서 봤더니 연말정산할 때 봤더니 제 이름으로 보험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약자 명의가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고 보험료가 나가야지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이 대납해주고 계셨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가 돈은 내는데 아직도 계약자가 안 바뀌었거나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서 명의를 변경하시고요. 혹시 이 명의 변경 과정에서 뭐 증여세나 이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미리 확인하시고 명의 변경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진짜 중요한 연말정산 상품이 있잖아요. 네, 절세 금융 상품입니다. 이거는 사실 뉴스에서 이제 왕왕 나오죠. 연말에 납입하시라고. 네, 저희도 한번 이 상품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고 최근에 보니까 조회수가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뭐죠? 연금소득공제, 연금 상품이랑 네, IRP라고 하는 개인 퇴직연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것도 한도가 크잖아요. 엄청 크죠. 우선 연금저축부터, 연금상품부터 말씀드리자면 연금은 총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한도를 4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거기에서 세액공제 12%, 지방세 포함해서 13.2%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6.5%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의 경우라면 더 연금 효과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납입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 넘는다든지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넘으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400만 원이 아니고 달라지시잖아요. 네, 300만 원으로 한도가 낮아지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400만 원 똑같이 넣으시면 안 되고요. 다른 데 넣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개인퇴직연금. 네. 이쪽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연금과 개인퇴직연금의 합산해서 한도가 700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따로따로 하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다 퇴직연금에다가 700만 원 넣으실 수도 있고요. 나눠서 하실 경우에는 400만 원, 300만 원 혹은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네.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네. 연금 펀드도 있고, 연금 보험도 있고, 네. 연금 신탁도 있고요. 네.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저축도 있고 보험도 있고 펀드도 있고 조금 더 다양하게 가입이 가능한데요. 어쨌든 2019년도 연말정산분에 반영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2019년도에 납입금액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분기별 한도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납입을 안 하셨더라도 지금 한 번에 가입하시면 그 금액 전부 다 소득공제 대상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시고요. 지금 또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연금펀드 괜찮지 않을까요? 전 좀 오늘 올라서. 떨어진 걸 생각해보세요. 지금 조금 오른 게. 좋아가지고. 네, 어쨌든 만약에 연금 펀드나 이렇게 주가 연동 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연말에는 주식이 조금 오르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10월, 11월 이때 가입하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해가 가면 바꿀 수 없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한 4-5가지 정도 팁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꿀팁 하나씩 좀 이야기해볼까요? 네. 네, 저는 연말이 되면은 제가 항상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제가 지지하는 그분, 네. 국회의원 분들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네. 정치자금 기부금을 냅니다. 네, 다른 기부금이랑 다르게 정치자금 기부금 같은 경우는 100%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네, 정치자금 세액공제라고 해서 납입한 금액을 100% 10만 원까지 네.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0만 원 내시고 10만 원 돌려받으세요. 대신 그분들한테는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좋은 일에 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으셨다면 이참에 기부하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기부 관련해서 이제 뭐 아름다운 가게 이런데 평소에 집에 있는데 좀 쓸만한데 나는 잘 안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신청을 하면 아름다운 가게에서 와서 수거를 해가고요. 그 가격을 책정을 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와서 가져가요. 와서 가져가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기부금 되게 중재를 받을 수 좋네요. 있죠. 그러니까 헌우 수거함에 넣는 것보다 훨씬 더 네. 좋은 일 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있죠. 의료비 중에서도 네. 렌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그 의료비 공제가 되잖아요. 네, 됩니다. 안경이나 렌즈 같은 경우에 1인당 5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1월 달에 혹시 바꾸실 예정이시라면 좀 땡겨서 12월에 구입하시고 네. 그걸 의료비 공제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직구 많이 하는데 렌즈 해외에서 사시면 공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게 싸게 파는 거랑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진짜 잘 싸게 파는데 아는 데 있어요. 아, 진짜요? 있어요. 알겠습니다. 완전 싸요. 저는 이제 필요 없어가지고. 수술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저희가 꿀팁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해가 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한번 미리 챙겨보시는 게 세금적으로 큰 차이를 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저희 말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연말정산 꿀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댓글로 달아주셔서 저희 구독자분들끼리 공유하시면 더 알찰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하면 이제 궁금했던 것들도 해소를 하시면서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연금 관련한 영상을 찍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가입하고 계시는 연금, 또 IRP 잘 운용이 되고 있는지, 혹시나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시점은 아닌지 이참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수익률이 어떤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상품 같은 경우는 어디는 어떻고 어디는 어떻다던데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금리형도 지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데 혹시 너무 똔똔인 건 아닌지 이참에 좀 안분해서 뭐는 금리형으로 가고 뭐는 약간 공격형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나라 잘해야 될 텐데. 네,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가 또 1월 달에 시스템 오픈하면 또 그때 네. 또 맞는 꿀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금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언니였습니다. 안녕.